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능력은 뛰어난데 사람을 무시하는 동료, 실력은 있는데 협력을 모르는 부하 직원. 그런 사람이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지켜본 적 있으시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관우. 그는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곳곳의 사당에서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인물입니다. 의리의 화신, 충성의 상징.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19년 겨울, 중국 형주. 한때 천하를 뒤흔들었던 한 장수가 쓸쓸히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이름은 관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조조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절정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리더의 선택, 인간의 자만심,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울 동대문 근처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는 동묘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보물 제142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1601년에 지어졌습니다. 400년이 넘은 이 사당에는 누가 모셔져 있을까요? 바로 관우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역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중국의 장군.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그를 위해 사당을 지었을까요? 임진왜란 때입니다.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군사들은 곳곳에서 관우의 신령이 나타나 왜군을 물리쳤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관우의 사당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동서남북 4곳에 관왕묘를 세웠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대단합니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을 문묘라고 부르듯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무묘라고 부릅니다. 문의 성인과 무의 성인, 관우는 그 정도 대접을 받는 인물입니다. 명나라 때는 황제로 추존되었고 청나라 때는 아예 신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충이 신무령 의인용이 현관성대제. 충성스럽고 의로우며 신과 같이 무예가 뛰어나고 신령이 돕고 인자하며 용맹스럽고 위엄 있는 성스러운 대왕제.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관성대제, 관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관우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완벽한 영웅이었을까요? 혼란의 시대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세기 후반, 중국의 한나라는 400년 역사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황제는 어리고 환관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마치 조선 말기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나라는 있는데 나라가 아닌 상황. 그런 시대였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봉기한 것입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군벌들이 힘을 키웠습니다. 중앙정부는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군웅들이 일어섭니다. 조조, 유비, 손권.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혼란기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제 배만 불리고 직원들은 월급도 제때 못 받습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당시 중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관우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관우는 하동군 해연 사람입니다. 자는 운장. 본래 자는 장생이었다가 바꿨다고 합니다. 생년은 기록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급 무장의 생년월일까지 꼼꼼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설 삼국연의는 관우의 출생을 162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나관중의 창작입니다.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사와 연의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우가 어떻게 유비를 만났는지 정사는 간단히 기록합니다. 관우가 탁군으로 이주하고 있을 때 유비가 도당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장비와 함께 찾아갔다. 유비는 관우를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책임졌다. 언제나 관우, 장비와 함께 한 방에서 지냈으며 그 정이 형제와도 같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이 형제와도 같았다. 형제처럼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설 삼국연의는 이것을 도원결의로 발전시킵니다.
복숭아나무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고 하늘에 맹세하고 피를 나눠 마시는 장면. 매우 극적입니다만 정사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나관중은 충성과 의리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우정을 신화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원결의는 소설적 장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우는 정말로 유비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유비가 평원의 상이 되었을 때 관우와 장비는 별부사마로 임명되어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여러분, 회사로 치면 중간 관리자쯤 되는 직급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리. 하지만 관우는 묵묵히 유비를 따랐습니다. 200년, 관우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패배합니다. 유비는 북쪽 원소에게로 도망가고 관우는 합의성을 지키다가 조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조조는 관우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후하게 대접하고 편장군이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편장군, 꽤 높은 직위입니다. 조조 밑에 있던 많은 장수보다 높은 대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패배한 주인을 버리고 승리자 조조를 섬기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조조는 능력주의자였습니다.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썼습니다. 관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달랐습니다. 장료가 그의 속마음을 떠보러 왔을 때 관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조의 뜻은 알겠지만 나는 유비에게서 많은 은혜를 입어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이입니다. 절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고 떠나겠습니다. 조조도 이 말을 들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후하게 대했습니다. 관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가 왔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직전, 원소의 명장 알량이 조조군을 공격합니다. 조조는 장류와 관우를 선봉으로 보냅니다. 관우가 멀리서 알량의 군기를 보고는 말을 채찍질에 나아가 수만의 군졸 속에서 알량을 찌르고 그 머리를 베어 돌아왔다. 원소의 여러 장수들 중에서 능히 당해낼 자가 없었다. 이것은 정사 삼국지에 명확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관우의 무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소설 삼국연의는 여기에 화웅을 베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목을 베어왔다.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만 실제로 화웅을 죽인 사람은 손견의 군대였습니다. 관우가 아닙니다. 연희는 또 다른 이야기도 만들어냅니다. 적벽대전 후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놓아준다는 장면. 은혜를 갚기 위해 적군을 풀어주는 의리의 모습. 하지만 이것도 정사에는 없습니다. 왜 나관중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관우를 완벽한 의리의 화신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관우는 충성스러웠지만 소설은 그것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알량을 베고 나서 관우는 유비가 원소 진영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사품에 봉인을 하고 편지를 남깁니다. 조조의 부하들이 쫓아가려고 했지만 조조는 말렸습니다. 사람에게는 각기 주인이 있다. 뒤쫓지 말아라. 이 장면은 두 사람 모두를 돋보이게 합니다. 관우의 의리와 조조의 도량.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과장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관우는 유비를 따라 여러 전투에 참가합니다. 208년 적벽대전도 함께했습니다. 적벽대전 승리 후 유비는 형주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형주.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형주는 위, 촉, 오 삼국의 중간에 있습니다. 누가 형주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천하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제갈량의 융중대책을 기억하십니까? 익주와 형주를 차지하고 두 방향에서 동시에 위나라를 공격한다는 전략. 형주는 그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211년 유비는 익주로 들어갑니다. 익주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형주의 방어를 관우에게 맡깁니다. 처음에는 제갈량, 장비도 함께였지만 유비가 고전하자 그들도 익주로 갑니다. 결국 관우 혼자 형주에 남습니다. 동독 형주사. 형주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회사로 치면 중요한 지사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CEO인 유비는 본사에서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관우는 기존 사업을 지키는 역할,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북쪽에는 위나라 조조, 동쪽에는 오나라 손권, 두 강대국 사이에서 형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관우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정사삼국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우는 사대부들을 업신여겼다. 제갈량이 마초를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관우는 질투했습니다. 마초의 재주가 어떠합니까? 관우가 묻자 제갈량은 영리하게 대답합니다. 마초는 문무를 겸비한 당대의 걸물이나 미염공인 당신께는 미치지 못합니다. 관우는 기뻐하며 이 편지를 빈객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능력은 뛰어난데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관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215년, 형주를 둘러싸고 손권과 유비가 충돌합니다. 손권은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유비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군대를 동원해 대치합니다. 익양대치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소설 삼국연의에는 이때 단도부회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우가 칼 하나만 들고 손권의 장수 노숙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 매우 긴장감 넘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유비와 손권은 타협합니다. 형주를 반으로 나눠 갖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협은 불안정했습니다. 손권은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관우는 손권을 무시했습니다. 219년은 관우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해였습니다. 5월, 유비는 한중을 차지합니다. 조조와의 긴 싸움 끝에 승리한 것입니다. 유비는 한중왕을 자칭하고 관우를 전장군에 임명합니다. 전장군, 최고 무관직 중 하나입니다. 이제 촉하는 익주와 한중, 그리고 형주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융중대책의 첫 단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북벌입니다. 관우는 움직입니다. 여름, 그는 북쪽 번성을 공격합니다. 번성은 형주 북쪽의 위나라 요충지였습니다. 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우금과 방덕을 보내 번성을 구원하게 합니다. 7군, 수만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따랐습니다. 때마침 큰 비가 내려 한수가 범람합니다. 우금의 군대는 물에 갇혔습니다. 관우는 수공을 이용해 우금의 7군을 격파합니다. 우금은 항복했고 방덕은 끝까지 저항하다 참수당했습니다. 정사삼국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관우의 위험이 화하를 진동시켰다. 화하, 중국 중원 지역을 뜻합니다. 관우의 명성이 천하를 뒤흔들었다는 말입니다. 조조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허창에서 천도를 고려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 사마이와 장제가 말렸습니다. 오나라가 관우를 배후에서 칠 것입니다. 조조는 손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관우를 공격하라고 부추깁니다. 손권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장, 여몽이 계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병을 핑계로 형주에서 물러납니다. 대신 젊고 무명인 육손을 보냅니다. 육손은 관우에게 아첨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장군이야말로 천하의 명장이십니다. 저는 부족하오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관우는 육손을 얕잡아 봤습니다. 형주의 방어 병력을 줄이고 대부분을 번성 공격에 투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우의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됩니다. 적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것입니다. 가을, 손권은 여몽에게 명령합니다. 여몽은 백이도강 작전을 펼칩니다. 병사들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형주의 봉화대들을 하나씩 점령합니다. 관우의 부하 미방과 부사이는 항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우가 평소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군량 보급에 실수가 있자 관우는 그들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능력은 있는데 부하를 인정하지 않는 상사, 실수하면 가차없이 질책하는 상사, 그런 상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시겠습니까? 이방과 부사이는 그랬습니다. 위기가 오자 그들은 관우를 배신했습니다. 여몽은 형주성을 점령하고 관우의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관우의 병사 가족들도 잘 대우합니다. 여몽은
엄격한 군율을 적용해 약탈을 금지했습니다. 관우는 번성에서 서왕의 공격을 받아 퇴각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본거지를 잃었습니다. 보급도 끊겼습니다. 게다가 병사들은 가족 걱정에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관우는 맥성으로 후퇴합니다. 2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하지만 임저에서 오나라 장수 반장과 마충의 매복에 걸립니다.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이 포로로 잡힙니다. 손권은 관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관우는 거절합니다. 219년 12월 관우와 관평은 참수됩니다. 한때 천하를 떨게 만들었던 관우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형주를 잃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우일까요? 분명히 관우의 실수가 컸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했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했고 후방 경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와 제갈량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관우에게 그토록 큰 권한을 주었을까요? 왜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비는 한중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상용의 유봉과 맹달도 관우를 돕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비는 이것을 이유로 유봉을 죽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우의 북진은 유비의 명령이었을 것이다. 조조가 한중에 집중하지 못하게 후방을 교란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유비의 전략적 판단 착오도 큰 몫을 했습니다. 관우 혼자 두 강대국을 상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갈량이 형주에 남아 전략을 짰다면, 만약 유비가 지원군을 보냈다면, 만약 관우가 손권과 협력을 유지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어난 그대로입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관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관우와 장비는 만인지적이라 칭해진 당세의 호신이었다. 호신, 범처럼 용맹한 신하라는 뜻입니다. 무용은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관우는 강한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 있었으나 사대부를 업신여겼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조조의 참모 배잠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관우는 효예하여 유리한 형세로 진군하면 장래의 위험이 된다. 효예, 날렵하고 용맹하다는 뜻입니다.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위험하다는 평가입니다. 주유와 유엽도 관우의 용맹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관우의 모습입니다. 뛰어난 무장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리는 있었지만 교만했습니다. 충성스러웠지만 전략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소설 삼국연의는 관우를 완벽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원결의, 화웅참수, 오관참육장, 화용도, 수많은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우는 더 인간적입니다.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 사람, 충성스러웠지만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더 진실됩니다. 그런데 왜 관우는 신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의 죽음이 비극적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미지.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둘째, 삼국연의의 영향입니다. 소설이 널리 퍼지면서 관우는 의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셋째, 지배층의 필요입니다. 황제들은 무조건적 충성의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관우는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송나라 때부터 관우에 대한 추존이 시작됩니다. 후, 공, 왕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명나라 때는 아예 황제로 추존됩니다. 겹천호국 충의대제, 하늘을 돕고 나라를 지키는 충의로운 대왕제. 청나라 때는 신의 칭호를 받습니다. 관성대제, 성스러운 대왕제. 민간에서도 관우 신앙이 퍼집니다. 전쟁의 신, 재물의 신, 정의의 신, 용도가 다양합니다. 상인들은 관우를 제신으로 모셨습니다. 관우가 소금 장사를 했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의적 같은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삼합회 같은 조직도 관우를 모셨습니다. 의리를 중시한다는 그들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임진왜란 때 관왕묘가 들어왔습니다. 1598년 남묘, 1601년 동묘가 세워졌습니다. 고종 때는 북묘와 서묘도 지어졌습니다. 고종은 왜 관우를 그렇게 숭배했을까요?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외세의 침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강력한 무신의 도움을 빌리고자 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무속에서도 관우를 신령으로 모셨습니다. 1904년 경무사가 서울에서 관왕도상 3,000점을 수합해 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에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리더십과 인간관계입니다. 관우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전투에서는 거의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대부를 무시하고 동료를 질투하고 부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그를 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만으로 충분할까요?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우의 실패는 능력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실패였습니다. 둘째,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관우는 전술적으로 뛰어났지만 전략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번성 공격에만 집중하고 후방을 소홀히 했습니다. 여몽과 육손의 심리전에 속았습니다. 미방과 부사인의 불만을 방치했습니다. 손권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목표만 보면 위험합니다. 주변 상황을 살피고 관계를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무만 보면 숲을 놓칩니다. 관우가 그랬습니다. 셋째,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관우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주변을 무시하게 됩니다. 조심성이 줄어듭니다. 관우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교훈입니다. 관우는 신이 되었지만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강점과 약점을 가진 사람, 충성스러웠지만 교만했던 사람, 용감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사람. 후대 사람들은 관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우는 더 인간적입니다. 실패한 관우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신보다 불완전한 인간이 더 진실되지 않습니까? 관우의 진짜 가치는 신이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조조의 유혹을 뿌리치고 유비를 찾아간 것, 포로가 되어서도 항복하지 않은 것, 비록 실패했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219년 겨울, 관우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세였다고 추정됩니다. 한때 천하를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제후의 예로 장사 지냈습니다. 적이었지만 그의 충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손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죽음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형주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일흥대전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도 실패로 끝나고 유비는 백제성에서 죽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촉한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융중대책은 백지화되었습니다. 형주와 익주 양쪽에서 공격한다는 전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관우가 형주를 지켰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자만심은 위험합니다. 관우는 의리의 화신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만한 장수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했고 적을 얕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신화는 아름답지만 진실은 더 가치 있습니다. 완벽한 영웅보다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관우의 진짜 모습, 그것은 신도 악마도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관우는 성공한 장수였을까요? 실패한 리더였을까요? 의리가 중요할까요? 능력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관우라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읽겠습니다. 관우의 흔적을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서울 동대문 근처 동묘를 방문해 보십시오. 보물 제142호로 지정된 이곳에서 관우의 위패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신다면 낙양의 관림을 추천합니다. 관우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관우의 고향인 산시성 윈청현 해주관잼에도 유명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